네, 안녕하세요.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정당이 하이라이트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그 주제를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근데 얘기하기 전에 그 좀 실천적인 문제하고 좀 지식인이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이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속된 말로 얘기하면 정치학자가 정치를 잘할 수 없습니다. 그 만약에 우리가 이론과 실천을 결합할 수 있었으면 아마 임마누엘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하고 실천이성 비판을 나눠 쓰지 않았을 테고, 우리 삶의 상당 부분도 정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안다고 해도 역시 정치는 좋은 정치가가 하는 거지 좋은 정치학자가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정치학하고 정치는 저는 마치 이렇게 강을 사이에 두고 가끔 이렇게 다리를 놓아서 서로 토론하고 다시 논쟁하고 헤어지고 서로 마주보면서 나란히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제 이론 부분의 이야기인데, 이게 왜 가치가 있냐면 사실 인간이 이렇게 문명을 만들어낸 데에는 모든 것은 사실 그 이론과 논리의 힘으로 계획한 겁니다. 사회라는 것도 거기에 필요한 일정한 제도나 법의 질서를 못 만들었으면 사회는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각 나라의 경제도 거기에 맞는 쉽게 생각하면 회사법부터 뭐 여러 가지 상행위에 관련된 그 법률적 기초가 없으면 그게 나라마다 그거에 따라 달리 만들어지는 면이 있듯이 논리를 알아야 정치에서 힘을 갖습니다. 다만 정치학자는 그 문제를 설명하고 좋은 논리를 집약해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정치를 실천하는 분들이 좋은 논리적인 무기나 수단을 갖게 해줄 수는 있지만, 역시 정치는 훨씬 더 포괄적인 분야입니다. 훨씬 더 인간의 행동의 다양한 측면을 다뤄야 되고, 거기는 많이 아는 게 아니라 행함에 적합한 사람이 하는 일인데, 정치학자의 지식도 일부 활용하지만 그거 아니고도 인간의 실천은 너무나 복잡하고 풍부한 영역이기 때문에 정치가가 갖는 저는 매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정치가는 좋은 정치학자랑 대화할 수 있으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고, 좋은 정치학자도 좋은 정치가가 있어야 그 사람의 정치학이 빛나는 거지, 내가 정치를 많이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실천을 잘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오늘 여기 들으시는 주제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실천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좀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을 조금 더 단순화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의 체계를 오늘 한번 이렇게 경험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옛날부터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당은 굉장히 근대적인 현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의 현상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서 우리가 이걸 익혀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 민주주의 이론을 가지고는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잘 다룰 수도 없고,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오해해서 오히려 더 혼란과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면, 거기에 맞는 정당이 등장하게 된 맥락에 맞는 정치적 실천을 할 때만 성과가 사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염두에 둔다면 정당은 왜 만들어졌는지를 좀 생각해 볼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민주주의는 왜 정당을 필요하는지. 옛날 민주주의는 정당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당이 있으면 옛날 민주주의는 큰일 나는 민주주의고,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정당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그 민주주의의 장점이 사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민주주의를 지난 시간에 제가 개별을 했지만 이게 금방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른바 운동에 의해서 민주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언어가 정치의 언어가 아니고 사실 운동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운동의 언어는 옛날 민주주의에 잘 맞습니다. 옛날 민주주의는 무슨 조직을 만들고 결사를 만들기보다 뭐 시민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민심이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야? 우리가 직접 나서야지. 이런 게 옛날 민주주의에서 그게 너무 잘 맞아서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설명하거나 그분들에게 그걸 이렇게 익숙하게 하는데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현대 민주주의는 정당을 꽃으로 하는지는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만약에 정치를 한다 그러면
그걸 익혀야 많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구제할 수도 있고 세상에 유익한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원래 다루기로 하려고 했던 절반의 인민주권도 그 주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국이 60년대부터 급격하게 반전운동부터 시작해서 소위 말해서 6.8혁명이 미국 사회에 퍼질 때도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와장창 깨집니다. 와장창 깨진 결과가 나중에 닉슨이라고 하는 이 공화당 후보가 이제 그 전에 민주당 기반을 이 대체해서 소위 장기 집권, 공화당 장기 집권을 가는 건 엄밀히 말하면 그 민주주의를 오해했기 때문에 60년대 말에 결국 미국 민주당이 몰락하게 되는 것과 연관이 굉장히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다시 부활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지금도 미국 민주당이 그걸 극복을 못 해가지고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 민주당이 도대체 어떤 노선인지가 지금은 너무 복잡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클린턴 때부터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수용한 면이 있고 이제 최근에는 페미니즘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하면서 미국 민주당도 안팎의 혼란을 이제 계속 직면하게 된 거에도 저는 좀 그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만약에 절반의 인민주권이라고 하는 샤추 슈나이더의 책을 혼자 읽으시면 재미도 있겠지만 핵심은 현대 민주주의에 맞는 실천을 하라가 그 책의 중심 주제입니다. 쉽게 참여 중심, 쉽게 직접 민주 중심이라고 하는 건 대개 소수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엘리트들의 역할에 이 경도될 역할일지언정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처럼 평등한 민주주의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라는 게 그 책의 중심 주제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읽으시면 오늘 강의랑 이렇게 잘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당의 먼저 출현을 먼저 볼 텐데 정당은 이란 말 자체가 17세기 말 이전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정당이란 말은 17세기 말 때 그 처음 등장을 했고 그 전에는 그냥 인간들의 집단입니다. 파티라고 하는 거. 진짜 노는 것도 파티고 뭐 이민단을 보낸다, 뭐 무슨 우리가 무슨 저기 교육단을 보낸다 그럴 때 그 단에 해당하는 인간 집단에 해당하는 게 그게 파티였습니다. 그게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 건 17세기 말이나 돼야 되는데 저 17세기 말은 그 유명한 의회 주권을 둘러싼 영국의 큰 진통이 있었던 때입니다. 영국의 역사는 유럽 역사는 우리가 지금 옷을 양복을 입고 유럽 서양적인 것들을 하듯이 7세기 이전에는 다 동양적인 게 세계의 표준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듯이 서구적인 역사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의 토대는 그 역사에서 나왔기 때문에서 1649년에 왕의 목을 치는 시민혁명이 처음 등장하고 시민혁명의 끝에 공화정이 등장하고 공화정 끝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공화정의 끝은 사람들이 너무 실망을 해서 다시 왕정복고를 하고 그 왕정복고 2탄에서 일어난 게 명예혁명입니다. 명예혁명 때 쉽게 생각하면 왕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지만 입헌 민주주의를 하기로 길을 정한 겁니다. 물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입헌주의는 한다. 근데 왕도 의회의 이 결정에 따라서 통치를 해야 되는 거지 의회 주권을 배제하고는 할 수 없다. 인간이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성과도 예산으로 뺏어가거나 조세로 뺏어갈 때는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면 안 되고 설령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를 전쟁에 보낼 때는 그 전에는 왕이 긴급하다고 하면 전쟁에 그 사람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전쟁에서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중요한 건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전쟁이나 큰 위기가 왔을 때 그 전에 왕은 일방적으로 조세를 결정할 수 있다고 지금은 이때부터는 그게 불가능한 게 17세기 말에 생깁니다. 그게 그 유명한 명예혁명이라는 사건이고 명예혁명 사건이 지나야 정당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요 17세기 말이 그런 시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시민이 자유롭고 싶어진다는 운동이 시작된 다음에 만나게 된 첫 번째 큰 도전이 정당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17세기 말은 그런 시기였다. 그럼 이때 최초의 정당이 뭐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정당이 맨 처음에 등장했을 때 어땠을까?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시민의 대표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된다는 이 생각을 처음에 할 때 만들어진 정당은 나라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한나라당 그럼 이게 뭘까? 근데 꽤 연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컨트리라는 말은 우리도 지금 나라라는 말을 쓸 때 가장 많이 이 번역어를 쓰는 게 이제 저 컨트리라고 하는 단어인데, 농촌이라는 뜻으로도 가끔 영국 사는 사람들이 번역을 하는데 저는 그 번역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사는 사람들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농촌당이라고 부르거나 농민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 대다수는 국민당으로 보통 번역을 하는데 저는 그 말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은 나라당이라는 번역이 딱 맞습니다. 저 당이 나오게 된 건 17세기 말, 아까 말씀드린 명예혁명 직전에 또는 그 직후를 둘러싼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은 뭐냐면 왕정 복권은 이루어졌는데 왕이 그야말로 허수아비 왕이 되려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옛날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는 국내부라고 불렀듯이 여기에는 왕당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주로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호시탐탐 다시 옛날의 왕의 권력을 복원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항해서 이 사람들이 모인 게 나라당입니다. 왕을 빼고 나머지 전체 국가가 지금 원하는 길이 있는데 왜 너희들은 왕당파라고 하는 그 비전을 여전히 갖고 있느냐라는 걸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면서 만들어진 게 저게 컨트리 파티입니다. 그리고 컨트리 파티에 처음 등장해서 중요한 개념이 반대라는 말입니다. 반대를 조직하는데 정당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라는 걸 이 시기 사람들이 생각해냈기 때문에 컨트리 파티를 만든 겁니다. 나라당을 만들어서 왕당파랑 싸우겠다고 했던 것들이 이 당의 출현이었다. 맨 처음에 정당의 출발은 반대를 조직하는 겁니다. 반대를 조직하는 정치 조직 가운데 저 조직 형태가 가장 효과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만든 말이 나라당이었다. 저 나라당을 만들고 나서 이 사람들은 왕당파의 시도만 꺾으면 해산할 거다. 우리는 정당을 원한 게 아니라 왕당파의 욕구만 제어하면 우리는 다시 이 정당을 안 할 거다. 이게 처음 만든 이 나라당이라는 걸 만든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금방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소위 말해서 의회 주권, 입헌주의가 확립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의회 안에서 반드시 또 다른 반대와 갈등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이 쉽게 생각하면 의회 주권을 확고하게 하는 다음에 만들어진 거는 그야말로 여야가 서로 갈등하는 정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들은 마지못해 정당을 인정하고 본인들의 기대와 계획대로 끝나면 정당을 해산할 생각이었지만 실제 역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 우리도 엄밀히 말하면 87년 민주화 때 정당이라는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어떻게든 그냥 후보 단일화를 해서 권위주의라는 체제가 끝나고 나면 이 김대중, YS 이런 분들이 잘 합의만 하면 세상에 아름다운 민주주의가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안 되는 건 우리도 경험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러고 나서는 이 의회 안에서 새로운 정당이 등장하는데 그게 그 유명한 휘그와 토리입니다. 휘그와 토리는 번역이 안 될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역사책을 보면 다 휘그라고 부르고 토리라고 부르지 저 이름을 왜 번역이 안 됩니다. 그 의회 주권이 확립된 다음에 첫 번째는 대단한 싸움입니다. 서로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 토리와 휘그는 욕입니다. 욕설을 만든 이 당 이름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번역이 안 됩니다. 그 토리나 휘그는 우리말로 하면 경상도 무슨 사투리나 전라도 사투리에서 저 문딩이당, 저 아주 지질이 뭐한 놈들의 저기 한 당 이런 것처럼 약간은 방언을 기초로 해서 만든 말입니다. 하나는 스코틀랜드어고 하나는 아일랜드 말에서 온 방언이기 때문에 저 언어 도단의 무지막지한 놈, 저 아주 그냥 도둑놈 같은 이런 게 그 초기 정당의 모습이다. 이게 이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저 토리와 휘그를 정확히 사실로서 구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때 이 정치 갈등이 너무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대충 휘그는 오늘날 영국의 자유당 계보로 발전하게 되고 토리는 보수당 쪽에 더 가깝게 발전하게 돼서 저 별칭이 역사학자들은 누구를 향해 토리 그러면 조금 보수적인, 휘그 그러면
조금 자유주의적인 역사관을 가진 이런 뜻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그 링컨이라는 사람도 맨 처음에 만든 당은 공화당이 아니라 휘그당 출신입니다. 미국도 휘그당이라는 정당이 있었고, 그 휘그당을 해산하고 본인이 만든 당이 미국의 공화당입니다. 그만큼 휘그는 영국계 영향을 받은 데는 다 저 당 이름을 한 번씩 써본 데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되, 초기 정당이 무슨 비전을 가져야 되는지가 애매할 때조차도 정당은 나오게 되는데, 맨 첫 번째 정당은 쌈박질하는 당입니다. 지금 우리도 엄밀히 말하면 국힘과 소위 민주당이 정확히 무슨 입장인지는 서로 상대가 있을 때만 구분이 되지, 그걸 따로 떼고 말하면 참 계보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을 자유주의 정당이라고 쉽게들 말하지만, 자유주의적인 것보다는 제 눈에는 훨씬 국가주의적이고 민족주의가 훨씬 강해 보이는 면도 있다. 그러면 자유주의 정당이라는 것도 자유주의적인 철학을 갖는지는 사실 애매합니다. 진보라고 부르는 것도 진보 가운데 좌파적인 진보를 말하는 건지 뭔지도 사실 애매한 점이 있는데, 초기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당이 사회 속에 잘 발전하게 되면 요 다음 단계를 이제 거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시기에 정당이 나왔고, 실제 영국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정치의 목소리를 갖기 시작하면 다 정당 현상은 등장합니다. 왜? 사람들을 조직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나 다 등장하지만 초기는 다 그 정당 현상을 부정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임스 매디슨이라는 사람은 쉽게 생각하면 인간의 역사에서 헌법을 만든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폴란드 헌법이나 코르시카 헌법이라고 하는 원시적인 헌법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만든 건 미국이고, 그 시기가 프랑스 대혁명 2년 전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였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습된 왕도 없고 세습 귀족도 없을 때 헌법을 통해서 국가를 만든 실험을 한 게 미국이었기 때문에 저때 영향이나 유산이 이제 강한 겁니다. 그 중에 최고의 지식인이 제임스 매디슨입니다. 4대 대통령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당시에 유럽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제임스 매디슨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남긴 글이 그 유명한 페더럴리스트라고 하는 문헌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헌법을 만들게 됐고, 그 헌법의 내용에 보면 왜 우리는 행정권을 어떻게 설정하게 됐고, 의회는 무엇을 해야 되고, 사법부는 어떻게 만들었고 하는 것들이, 이때 이 글을 쓴 대표적인 사람이 제임스 매디슨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정착자가 초기 그 헌법을 만든 이유를 설명한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도 미국을 만든 다음에 사람들한테 남긴 거, 정당은 불가피한 건 알겠는데, 그리고 우리 사이에 다 정념, 열망, 열정이 있고, 그 열정은 우리 사회를 다 무리짓게 되어 있다는 건 나도 알겠는데, 근데 저 정당이 사회를 분열시킬 때, 사회를 적대와 증오로 만들 때 그 유해함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 이게 이 사람이 남긴 글 가운데 가장 유명한 글입니다. 모임을 만들고 무리를 짓는 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본능이라는 건 알겠다. 그건 인간의 자유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걸 억압하는 건 자유를 억압하는 길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나 저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그 시대에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 새로운 현상을 어떻게 긍정할까는 이 사람도 다룰 수 없어서, 정당은 불가피한 건 알겠는데 저걸 어떻게든 유해한 걸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에서 헌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했다가, 저 사람의 아주 유명한 10번째 논설입니다. 넘버 10이라고 보통 정치사상가들은 부르는, 그게 이 사람 시기까지도 그랬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 첫 번째 대통령을 했던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도 이 퇴임 연설에서도 사람들한테 일종의 교훈을 남긴 게,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정당 정신으로 쪼개지지 않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라고 이 말을 남길 정도로. 그래서 우리나라 소위 말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 대통령이 된다 맨날 저 말을 합니다. 뭐 조지 워싱턴도 뭐 이런 말을 했다. 왜? 본인은 국부가 되고 싶었지 특정 정당에 그게 아니고 싶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저걸 많이 인용할 만큼 처음엔 그랬다. 버젓이 본인들도
뭐 연방판이 여기 공화판이 다 나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이 끌어안을 방법을 찾지 못했던 시기다. 이보다 더 유명한 사건은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간단히 말하면 우리도 대표해야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성직자와 귀족과 왕만이 이 사회에서 중요한 의견으로 고려되느냐.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대표를 보낼 권리를 갖고자 한다는 열망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게 프랑스 혁명인데, 프랑스 혁명을 만든 사람은 정당을 인정할 수 없는 이론을 가졌습니다. 개인과 국가 사이에 완전한 일치를 바랬고, 그 일치를 연결하는 개념이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의 일반 의지입니다. 볼롱테 제네랄이라고 하는 국가와 시민 사이에는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만든 건 단원제,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정파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가 만들어지는 순간 그 중에 힘 있는 쪽이 나머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다 단두대로 보내야 되는 게 이 시대의 참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남긴 말이 뭐냐면 집단 이기주의라는 말입니다. 이 시기 사람들은 뭐라고 썼냐면 특수이익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반 의지에 반대되는 말은 특수이익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노동자다. 그러면 노동자는 특수이익입니다. 사회 전체, 국가이익이 있는데 왜 노동자는 자기 이익만 주장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왜 구빈법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고 한다? 그거는 너네 특수이익입니다. 이 시기 사람들은 개인과 국가 사이의 그 어떤 중간의 집단도 인정할 수 없는 이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이론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받게 된 게 이게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는 정당을 최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또 이 프랑스의 정당을 잘 보시면 되게 운동정당적 속성이 강하고, 정당이 그렇기 때문에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잘 오래 잘 못 버티고 정당이 많이 깨지고, 정당 이름에도 민주주의가 안 들어갑니다. 이번에 정당이 소위 말해서 처음 제가 볼 때 민주주의를 위한 전진이니까 처음 들어갔고, 이 나라 사람들은 정당 민주주의란 말을 아주 지극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란 말도 싫어하고 정당이란 말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면 그건 프랑스가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이들이 좋아하는 말은 뭘까요? 공화입니다. 공화주의는 엄청 좋아하고 공화주의적 혁명이나 이런 걸 엄청 좋아하지만 민주주의나 정당이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법을 하나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르 샤플리에 법이라고 하는 프랑스 혁명의 주도 세력이었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만든 법이 르 샤플리에 법입니다. 그 법의 내용은 집단을 못 만들게 하는 법입니다. 그거는 처벌받습니다. 저 법이 90년대입니다. 그 법이 폐지되고 나서야 여성들도 여성 유권자 연맹 만들고 노조도 만들고 정당도 만들 수 있었던 게 그게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는 큰 문제가 있으면 거리로 뛰쳐나가서 국가랑 직접 싸우려고 하지 정당들의 무슨 연정을 만든다 이런 게 잘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어떤 면에서 한국과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리로 직접 나가는 것, 국가와 직접 싸우려고 하는 것, 그다음에 국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해서 우리도 맨날 국가가 책임져라 무슨 이런 언어들이 많듯이 그게 프랑스랑 관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가 소위 민주주의를 하는 과정의 진통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소위 드골이라고 하는 사람의 현상도 프랑스의 이런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왜 그 양반이 갑자기 정계 은퇴한 사람을 불러들였는데 이 사람이 거의 전권을 달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소위 말해서 의회나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하게 해달라, 거의 모나키가 되겠다고 맘먹고 복원해서 본인이 의회 해산하고 그 전에는 의회 중심제였던 거를 대통령제로 바꾸기도 하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는 그때 이해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저 정당이라는 현상이 어떻게 이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저는 프랑스에 못지않은 진통을 우리도 아마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들도 정당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악의 조직이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다. 이걸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사람들이 쓴 말에는 정당이라는 말을 긍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대개는 정당을 가리킬 때 나쁜 의미로 쓰게 됩니다. 그게 우리도 말하면 보통 당파 싸움을 한다. 아니, 당파 싸움이 민주주의인데
뭐 무슨 당파적 이익은 추구한다, 정파적 뭐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정당을 욕하는데 실제 그 언어는 저 파벌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저 말은 팩션이라는 단어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말입니다. 인간이 사회를 만들고 나서 만들어진 맨 첫 번째 말은 파벌이라는 말입니다. 파벌이라는 말을 주제로 다룬 대표적인 소설이 그 유명한 로미오와 줄리엣인 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 파벌을 달리하는 지역의 두 젊은이가 사랑하는 문제가 그 파벌 때문에 생긴 어떤 걸 보면 저게 팩션입니다. 파티는 말이 다릅니다. 파티하고 이 파벌이라는 현상이 이제 서로 교차하기 시작하는 게 아까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17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입니다. 그럼 왜 19세기 초까지 가느냐? 저 말이 사람들이 긍정하고 그래 우리도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특히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 전에 공제조합도 만들고 거기서 산재나 당하면 그 안에 변호사들이 나서서 법률적 조언도 해주고 그들을 뒷받침하는 노조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게 다 공공정치하고 연관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도 기존에 소위 말해서 귀족들하고 이 상업부르주아가 중심이 됐던 체제에 본인도 끼어들면서 이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듯이 저 정당이란 말은 조금씩 다른 계보의 말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벌이라는 말을 이제 영어권에서 쓸 때는 나쁜 말로만 쓰이고 정당이라는 말은 이제는 긍정적인 의미로 분화되게 됐다. 그래서 파벌은 지금도 나쁜 말입니다. 저 팩트라는 말은 깨뜨리다는 말에서 왔기 때문에 뭔가를 나쁘게 쓰면 다 저거는 깨뜨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서도 정파다 그러면 진보 쪽에 있는 정당들에서는 이게 뭔가를 깨뜨리는 정파 이기주의, 정파 싸움 이렇게 하고 저쪽 민주당이나 여기를 국민의힘을 가리키면 개파 싸움을 한다, 개부를 어쩌고 한다. 그건 다 팩션과 관련된 말인 겁니다. 저 말하고 달리 우리 당 이런 말을 쓰게 되면 이거는 그때부터는 정당 현상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당과 파당은 나눠지게 된다. 자신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파벌의 지도자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공익을 위해서 이 정치하려는 사람들이 정당의 지도자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가장 윤리적으로 소명을 부여받은 사람은 파티 리더, 정당 지도자라는 말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전에는 데마고크라는 말이 소명을 가진 이 정치가 이름이었습니다. 민중 지도자. 그랬다가 근데 이 정당 현상이 조금씩 등장하면서부터는 파티 리더가 누구냐가 이제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이 되고 파티 리더라는 말이 가장 명예로운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럽에 여행을 하시다 보면 대부분의 다 그 길이나 광장은 파티 리더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당의 리더였던 사람들, 그들과 수상을 하건 대통령을 하건 아니면 중요한 선거 때 역할을 하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건 두 말의 차이가 이제 갈라서게 됐다. 두 말의 차이를 맨 먼저 주목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휘그당 계열의 사람으로 등장했지만 나중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프랑스 혁명을 비판했던 아주 대표적인 지식인이자 이 정치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당이 갖고 있는 이 특징을 가장 먼저 주목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활동했던 건 1740년대입니다. 그때는 이미 정당 현상이 아직 자리 잡지 않았을 때인데 어렴풋하게 정당이 파당과 다른 것을 맨 처음 정의해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정당에 대한 사실 최초의 정의라고 부릅니다. 첫째, 정당은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당시 말로는 다 프린시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모임, 그냥 사람들의 모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나중에 진보 쪽은 이념이라고 부르게 되고 요즘 우리는 가치가 있느냐 이런 걸 말하는 건 이 프린시플이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한테 정당성을 주창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프린시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익 또는 이 사람 표현대로하면 국민 전체의 이익하고 관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비록 내가 어느 한 정당에 소속돼 있지만 내가 있는 소속된 정당은 우리 편만 이익을 주게 되면 그건 파당입니다. 근데 우리 편의 프린시플, 우리 편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우리 편이 갖고 있는 어떤 이념이나 어떤 무슨 세계관이
이 사회의 미래를 좀 더 공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정당과 파당의 차이는 우리들이 분명 부분적인 관점에서 출발한지는 모르지만 우리들의 관점이 국가이익 전체나 공익에 전체적으로 더 잘 기여할 거를 상대당하고 견줘야 되는 거지. 또 이 상대당하고는 우리만을 생각하는 그 논리로는 그건 이 정당의 정의에 이제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정당은 공익에 기여함을 주창하는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원리를 가진 인간 집단이라고 하는 정의가 이제 시작되는 게 이제 이 시기 때쯤 되고. 저희가 여러 사람들이는 그 정당의 구성원들. 그렇죠. 네. 많은 사람이란 뜻도 되고 꽤 적지 않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정당은 우리도 정당법에 여기 1,000명 이상의 그 발기인을 5개, 그러니까 5,000명을 모여야 정당을 뭐 하듯이 어느 정도 규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의석을 줄 때도 어느 정도 시민을 모았는지가 뭐 추천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매번 출마자들에게도 그걸 뭐 확인하듯이 어느 정도는 사람이 모여야 되는 무리인데, 근데 그들이 지향해야 될 건 어쨌든 공익의 증진에 기여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뒷받침할 만한 일정한 원리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정당은 소위 지성사 또는 사상사에서는 이렇게 형성된 건 여러분들도 대충 아시게 될 겁니다. 맨 먼저 왕의 목을 치고 나니까 누가 이 사회의 공적 질서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의회 중심으로 왕과 다투고 뭐 하다가 정당이 등장하고 이제는 의회 주권이 확립되는데 그 속에서 이 A당과 B당이 우리가 더 낫다를 계속 말하면서 논쟁을 하게 되는 걸 거쳤을 거라는 건 대충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국가면 되지 왜 정당이냐라고 하는 여러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은 복수의 정당들이 공익을 두고 경쟁하는 체제가 좋다라고 하는 쪽으로 대충 생각들이 정리됐겠구나. 그럼 도대체 그 복수의 정당을 나누는 소위 갈등은 무엇이었는지를 이제 살펴볼 차례입니다. 샤츠 슈나이더 책은 이 갈등을 다룹니다. 갈등이 정치적으로 사회화되는 맥락이 그 샤츠 슈나이더의 주장이고, 샤츠 슈나이더는 다른 사람하고는 달리 정당이 갈등을 정의한다라는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사회의 어떤 거를 정당이 대변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샤츠 슈나이더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다. 정당이 결정한다. 이걸 쪽을 강조하는 사람이고 사회학 쪽의 계보는 다 어떤 사회 균열이 있는데 그 균열이 정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정당이 무조건 좋은 규정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회 갈등 구조 속에서 정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대체 그 선택들은 뭐가 있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맨 먼저 등장한 건 중심과 주변입니다. 왜? 우리가 근대라고 하는 건 중앙집권화랑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근대라고 하는 건 권위에 집중하고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 권위에 집중을 뒷받침한 게 나중에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주권이라고 하는 힘입니다. 주권은 쪼갤 수 없다. 주권은 그야말로 양도할 수 없다. 그 주권 개념은 대개의 경우 처음에는 왕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왕권으로 가고 나서 그 왕을 날려버리고 그 자리에 국가로 앉힌 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첫 번째는 근대적인 현상이라는 건 어디가 중앙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소위 말해서 소위 아주 특별한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늘 영토가 있고 수도가 있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유럽은 수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여기 영토라는 개념도 최근에 만들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일정한 영토 안에서 누가 중심에 있는 이 수도를 중심으로 권위를 집중하느냐가 초기 역사의 가장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족과 국가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왜 이 민족이 여기에 붙고 이 민족이 저리에 붙는지가 그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 현상이 시작될 때 그 중심부의 민족들, 중심부의 어떤 부족들, 중심부의 인종적 어떤 것들이 갈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지금까지도 유럽사의 한 부분을
구성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뭐 스페인 그러면 맨날 바르셀로나 중심으로 바스크들은 맨날 뭐 여기 자치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 여러분 들으셨을 테고 영국도 이 벌써 지금 통합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여전히 스코틀랜드 뭐 이런 게 운동이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뭐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일이고 지금도 영국에서는 스코틀랜드 민족당이 꽤 중요한 정당입니다. 우리는 영국 그러면 노동당하고 보수당하고 이 중심이 되고 옛날 자유당이 조금 권세를 조금 잃은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영국사를 제대로 하려면 스코틀랜드 민족당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초기 정당은 있지만 그러나 저 흐름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왜? 역시 정치 제재의 중심은 주권을 다루는 영역에서의 갈등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정당이 되는 또 다른 충격은 역시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이 갈등은 종교전쟁이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종교전쟁 덕분에 사실은 현대민주주의가 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의 생각이 아니고 신에게 다가가는, 진리에 다가가는 데는 누군가의 하나의 교황이라고 하는 대리자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나도 성경을 읽고 신에게 기도함으로써 나도 얼마든지 참된 진리를 알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거에는 유럽이 종교전쟁을 통해서 얻은 피해 대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인간사에서는 개성, 개인 이런 말은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아예 그 말은 사실 쓰여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요걸 거치면서 이제 유럽사에서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건 역시 종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근대 초의 유럽의 역사를 보시면 이념 전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종교 문제는. 그 당시에 이념 전쟁이 컸기 때문에 유럽의 웬만한 역사, 정치들은 어느 한 종교가 완전히 여기를 지배하지 못하는 한 대개는 두 개의 정당이 존재하게 됩니다. 캐톨릭인지 개신교 쪽인지. 그래서 유럽은 딱 중부 유럽을 딱 선을 그으시면 중부 유럽 이후는 개신교, 중부 유럽 이쪽은 카톨릭이 강하고 강하고 약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카톨릭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과 개신교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에도 영향을 엄청 미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네덜란드다 이런 데 가시면 그 나라를 규정하는 거는 공산주의자인지 사민주의자인지 자유주의자인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그 나라를 이해하는 데는 캐톨릭 민주주의자인지 개신교 민주주의자인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독일사도 남부의 소위 말해서 지금 뭐 바이마르 여기 뭐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하는 쪽은 카톨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위에 소위 베를린이 중심이 된 이쪽은 다 개신교 지역입니다. 뭐 바하를 이해하실 때도 바하가 뭐 했던 데는 다 개신교 쪽의 이 음악을 위해서. 왜냐하면 개신교는 우상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신성에 다가오려고 했기 때문에 개신교 지역은 음악이 많이 발전하고 이 캐톨릭이나 이쪽이나 저기 특히나 동로마 이쪽을 가면 갈수록 성상이 발전하게 되는 것도 다 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정당이 이제는 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나라들이 많아서 이제는 더 이상 종교정당이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정당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이 정당도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독일의 기민당을 보고 종교정당이다. 걔네들 당원에 보니까 종교적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당원 안에. 근데 얘네들을 종교정당이다라고 부르면 조금 이상합니다. 종교정당으로 출발했지만 대체로 중도 우파의 좀 이렇게 이 민주주의 정당이다 이렇게 부르면은 아마 더 적합할 겁니다. 그러나 출발은 이 정당들의 색깔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저 정당들이 그 이후의 갈등 과정에서 성격을 조금씩 변형한 건 있어도 역시 종교가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저 영향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의 정치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라틴 쪽을 보시면 카톨릭이 이 강한 역할을 하고 이 카톨릭이 강한 데는 부패가 많습니다. 남미를 보시면 남미 쪽도 카톨릭이 대개는 이렇게 유기체주의적인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간적인 정리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게 여전히 많은 데가 좀 뭐 그런 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고
복지국가는 대개 개신교 국가들이 많다라는 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교리와 자본주의, 교리와 민주주의도 아예 무관하지는 않다는 건 한번 염두에 두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중요한 건 농촌과 도시입니다. 영국사를 강타한 대사건은 공물법입니다. 수익 공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소위 도시민의 이익과 농촌의 이익이 엄청나게 큰 건 아마 금방 아실 거고, 스웨덴 역사를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신 분은 스웨덴이 맨 처음에 3인당이 연합한 당은 농민당입니다. 처음에는 3인당이 농민당과 힘을 합쳐서 3인주의적 복지국가를 추진했고, 농민당이 이제 점점 인구도 줄고 역할도 산업화가 되니까 줄면서 소위 화이트 칼라 계층하고 연합해서 소위 스웨덴 3인주의 복지국가를 만든 건 아마 대충 아실 겁니다. 맨 처음에 소위 샤츠 쉐바덴 협약이 어쩌는지 저쩌고 할 때 그거는 농민당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농민당의 위세가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농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이전에는 농민의 이익이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 농민의 이익이 미국의 포퓰리즘의 전통입니다. 그게 인민당이라고 하는 포퓰리스트 파티라고 하는 부르는 정당은 거기서부터 출발했고, 옛날 러시아 혁명을 쭉 보시면 다 소위 분하루도가 어떠느니 그런 건 다 인민주의 전통은 다 농민의 이 정서의 기초를 다 아실 겁니다. 요 세 가지가 초기 정당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어떤 비전이나 아이디어 또는 어떤 강렬한 이해관계와 이걸 이 결부에 있었고, 이 결부된 것들이 초기 정당을 질서지우지만 이게 지속되지가 잘 않고, 그 다음에 보니까 역시 현대 정당을 나누는 건 자본주의가 미친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이 영향 이후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서구식 정당을 말하면 노동자들의 그것을 조직한 정당이 있는 나라들과 그게 없는 미국이나 한국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 이게 정치사에서도 갈등의 구조가 굉장히 다르게 만들어지게 된 영향입니다. 정착을 하게 되면 이론이라고 하는 게 수도 없이 많지만 이론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딱 이 초점이 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 초점이 되는 이론을 만든 사람이 한 사람인데, 여기 세이머 립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정치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을 잊어버리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1920년대는 트로츠키주의자에 가까운 아주 좌파였고, 나중에 그 80년대 이후에는 약간 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신보수주의, 미국식 신보수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이 될 만큼 이념적인 편차도 아주 심했지만 정치학회장, 사회학회장을 다 겸임할 만큼 지적으로는 사실 굉장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1960년대 쓴 논문들이 되게 중요하고, 이 논문들이 소위 말해서 정당론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한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은 뭐냐면,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의 민주주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니 1920년대에 터져서 이 갈등이 해결하지 못하고 남긴 게 소위 말해서 2차 대전입니다. 근데 그 20년대 터져나온 갈등이 그 다음에 보니 60년대도 결국 그 갈등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분포되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게 그 유명한 사회균열 이론입니다. 사회균열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정당이 되는 것과 정당이 되지 못한 것들을 이 사람들이 나라별로 조사하면서, 그런데 흥미롭게도 수렴되는 것들이 있다. 그거는 대체적으로 어떤 사회든 여러 균열이 있지만 그 균열 가운데는 역시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경제적 수익을 얻고 본인들의 어떤 이 소비 활동과 이거를 결정하게 되는 거는 역시 계층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말하게 된 겁니다. 노동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정치 핵심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든 이론 가운데 하나가 아메리칸 엑셉셔널리즘입니다. 미국적 예외주의. 미국은 노동을 정치적으로 조직하지 않는 유일한 큰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된 국가 가운데는 이 문제가 정치에서 배제되지 않는데 미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미국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조직한 정당을 만들 수 없었나. 이게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의 적이고, 우리도 사실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노동 문제는 운동에서는 강한데 왜
정당은 되지 못하는가. 사실 이 문제도 우리도 사실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중요한 이론들 사실 웬만한 걸 많이 만든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은 현대의 민주주의는 대체적으로 웬만한 나라들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갈등이 중심입니다. 우리도 정치 갈등을 빼고 사회를 보면 뭐 전라도, 경상도 얘기를 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버는지 내가 100만 원대 소득을 버는지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건 그건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모를 통해서 적절하게 뭐 교육도 받을 여유가 있고 물려받아서 그 자산을 가지고 그 계층의 어떤 그걸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우리 삶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듯이 결국 중요한 건 사회경제적인 갈등입니다. 근데 왜 미국은 그런가? 뭐 설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은 아예 처음에 그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인 흑인을 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합의 속에서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헌법은 흑인이 평등한 시민이 아닙니다. 미국의 지금 헌법에도 물론 수정됐지만 원래 헌법의 흑인은 그냥 보통 사람의 5분의 3짜리입니다. 이게 미국의 이 초기 만든 거고,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오바마 이후 깨지면서 트럼프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불안과 이런 걸 이렇게 표출하게 되는 어떤 것이 있듯이 미국은 사실 보통 나라랑 설명하기에는 좀 종류가 다른 나라입니다. 사실 거의 대륙이고 대륙에 해당하는 설명이 필요하지 보통 유럽에 우리가 보통 국가현상으로 보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꽤 많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그래도 보편적인 거. 왜냐하면 이 사람은 미국 사람에서 만든 이론이니까 오히려 미국을 잘 보기 위해서도 왜 웬만한 나라들은 자본주의적인 사회 갈등이 정당 현상의 기초인데 왜 미국은 안 그럴까? 그럼 미국은 자본주의적인 사회 갈등은 정당은 아니고 어떻게 표출하게 되나 이런 걸 고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보편적은 역시 그 사회에 소득을 어떻게 얻는지 소득과 직업을 둘러싼 갈등의 구조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틀림없는 현상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 유럽을 보더라도 대개 수위를 다투는 정당은 중도 우파, 대체적으로 시장과 가족의 가치를 중심으로 여기는 정당과 그 다음에 정부의 재분배 역할을 중심으로 하는 그게 이름이 뭐 노르웨이처럼 노동당인지 뭐 뉴질랜드처럼 노동당, 여기는 다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데는 그렇듯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데는 3인당,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프랑스나 여기는 다 그냥 사회당, 이렇게 그 충격이 이름을 조금 다르게 할지언정 이게 중심인 거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정당이 우리는 요즘 뭐 3인당 그래도 좌파 블록을 전체로 따지면 거의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 블록 안에서 새로운 이 페미니즘의 가치든 생태의 가치든 이렇게는 있을지언정 블록을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이들 나라들의 중심적인 갈등의 구조는 역시 이 사회에서 경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중심인 건 피할 수 없다라는 건 이 두 사람이 이제 만들어온 이론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 이론이 왜 60년대를 주목했냐? 20년대는 그 갈등을 정치적으로 다룰 수 없었습니다. 20년대는 끝까지 간 겁니다. 좌파는 끝까지 갔고 우파도 끝까지 갔습니다. 60년대의 변화는 갈등의 구조는 그대로인데 정당이 중심이 돼서 어떤 변화를 이루는지. 변화는 뭐냐면 좌파는 혁명을 포기하고 우파는 착취를 포기하는 것으로 정치적 합의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 합의 구조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식 복지국가, 유럽식 삼인주의 또는 이 사회경제적인 재분배를 둘러싸고 어느 정도 타협의 구조가 전후 민주주의를 꽃피우게 만든 건 조 60년대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 60년대 도대체 저 타협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었냐, 그때 노동조합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뭐 독일사를 쓰면은 50년대 중반에 뭐 무슨 그 유명한 그 뭐죠, 저기 강령 개정을 했던 혁명을 포기하고, 그 너무 유명한데 뮌헨 지역 바로 옆에 있는 혁명을 포기한 아주 유명한 너무 유명해서 요즘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나중에 뮌헨을 가시면 그 하리보라고 하는 그것도 유명한데 뮌헨 남쪽에는 그 옛날 3인당이 혁명을 이제 접고 민주주의 안에서 계급연합정당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바트 고데스베르그 강령이라고 하는 그것이 50년대에 만들어지고 이런 건 다 이 시대랑 관련돼 있어요.
이걸 인정 못하겠다는 게 이제 좌익당 또는 여전히 공산당이나 다른 이름으로 이제 소수로 남아 있는 게 60년대 이후 이제 유럽 정치를 보게 만들게 됩니다. 20년대부터 자본주의가 사람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 됐지만 저것이 정치적으로 수용되는 데는 1960년대고 지금 그 타협의 구조가 와장창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이민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유럽의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의 구조를 보시면 뭐 이탈리아에서 극우 정당이 이제 수상이 되고 영국에서도 보리스 존슨이 갑자기 기괴한 사람도 수상이 나오게 되고 뭐 프랑스도 이 우파 극우 그 사르코지 딸 뭐 대책에서 나오게 되고 그 대단했던 오스트리아도 좌우 연정이 되게 강했는데 여기도 자유당이라고 하는 이 극우 정당이 뭐 등장. 스웨덴도 최근에 민주당이라고 하는 극우 정당이 엄청 표를 많이 얻는다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건 이때 60년대 만들어 놓은 정치적 합의 구조가 점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약화되지만 여전히 이 60년대 만들어진 이 구조로 복원하려는 힘과 저거를 깨트리려고 하는 힘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지금 유럽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정당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 두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조직의 어떤 대한 인정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 조직에 대한 인정이 하나가 정당이 중심이 되는 모델과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는 모델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게 그 유명한 뭐 신사회 운동이라고 부르는 이제 계보라는 게 이제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정당과 노동조합만큼 사람들을 조직하는데 획기적인 혁신 모델은 아직까지는 그 이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정당이 60년대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노동조합이 중요 공공정책에 목소리를 낸다는 건 사실 우리도 낯선 생각이긴 합니다. 제도는 있습니다. 경사노위라고 하는 건 경제적, 사회적 이슈 모두는 다 노동자들이 마치 목소리 내는 것 같지만 사실 비토 파워 이상은 사실 갖고 있지 못한 게 있는데 이들 나라들은 저 두 가지가 전후 민주주의의 이 중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정당은 민주주의의 정치학교라고 부르고 노동조합은 민주주의 사회학교라고 부르게 되는 전통 그리고 저것에 기초를 두고 수많은 제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까 제가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합의가 안 되면 아예 노사 대표를 두 명 해서 밀실로 보냅니다. 합의를 할 때까지. 합의를 하면 그걸 받아주는 게 이제 오스트리아식 뭐 소위 말하는 코퍼레티즘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떻다 저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요 두 가지의 기초를 두고 어떻게 보면 서구식 민주주의가 이 제도의 어떤 힘을 발휘하게 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들 나라들은 지리적 대표 체제와 기능 우리는 보통 직능이라고 부르죠. 직능적 대표 구조의 더블 레프리젠테이션의 구조를 가지고 민주주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이렇게 대충 보시게 됩니다. 이건 미국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노동조합이 없으면 민주당 선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노동조합이 내는 기부금의 그래도 한 80% 이상은 민주당 쪽으로 그렇지 않은 쪽이 5분의 1 미만이 공화당으로 가고 오바마나 이런 사람들은 노조 쪽으로부터 아마 90% 이상의 후원금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근데요 저소득 노동자들은 트럼프 찍는다고 그런 건 맞는데 노동조합이나 그 노동조합의 가족들은 여전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게 안 되면 기본이 안 됩니다. 미국은 돈이 없으면 선거 불가능합니다. 미국 선거의 시작은 펀드레이징입니다. 그 펀드레이징에 되게 중요한 게 노동조합이고 노동조합의 선거 지원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도 똑같습니다. 일본도 지금 민주당은 노동조합이 없으면 사실 선거운동을 사실 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도 국회에도 점점 노동조합이 중요합니다. 노동조합에서 걷어주는 후원금이 사실 압도적입니다. 이게 우리는 노동조합이 걷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렇게 노조에서 이렇게 찍어줘서 하긴 하지만 이 액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당원을 만드는 데서도 옛날에는 교회가 중요했습니다. 교회하고 그다음에 스포츠 조직 쪽에 있는 사람들이 명단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돈 주고 많이 샀습니다. 그다음에가 지금은 압도적으로 소위 권리당원을 만들어내는 데는 소위 개딸 현상이라는 거 빼고 나면 노동조합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출신들이
점점 정치에도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대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보면 권리당원 모집에서 압도적으로 순위가 높습니다. 5,000명 이상의 권리당원을 만드는 많은 사람들은 노조랑 연관이 많다는 건 아마 우리도 점점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도 노동조합에게 정책대의원을 아마 400명 정도를 주고 있고 당원도 정책당원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노동조합이 이제는 점점 정치나 이런 데서도 조직적인 목소리를 내는 건 사실 피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독립적인 정치적 비전을 민주노총은 늘 민주노총 정당을 만들겠다고는 하지만 이게 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정치 밖에 압력 집단으로서 역할은 아마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건 아마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독일의 청소년 정치 교육을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4시 30분이니까 아직 한 30분 저 남았네요. 저게 좀 재밌고 유익한 점이 좀 있어서 좀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독일은 연방제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주마다 다릅니다. 물론 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처럼 전국적으로 동일한 날에 지방선거를 다 치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마다 헌법이 달리 있고 주정부가 달리 있는 건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미국하고 다른 건 그래도 전국적인 조율이 가능합니다. 미국이 전국적인 조율이 약한 건 정당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연방정당이 약할 뿐 지방정당은 몹시 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정당이 약한 대표적인 모델이고 주는 지방은 사실 정당이 주름 잡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여기는 주가 먼저 국가를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정치활동이나 이런 것은 주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연방정당이 약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정치라고 하는 것이 좀 애매하지만 독일은 전국적인 정치가 정당 덕분에 아무리 연방제지만 그 조율은 확실하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독일에서의 정치 활동이나 정치 교육이나 이런 건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독일의 의회가 연방 정부로부터 받는 예산은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정당에 쓰는 돈이 그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서울에도 아데나워 재단 있고 나우만 재단 있고 에버트 재단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본인들의 정당이 지향하는 이념에 맞게 자신들보다 조금 경제적으로 좀 열악한 위치에 있는 정당들에게는 다양한 활동으로 교육과 연구 사업 같은 걸 지원해 줄 만큼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정당들이 정치 교육에 중요한 역할들을 사실 다 합니다. 정당이 받는 돈을 제가 대충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한 1조 원을 조금 훨씬 상회하는 돈을 정당에 줍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기는 정당을 통해서 시민생활을 조직하는 것이 파시즘을 이 나치를 반복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는 소위 개인이 하나의 정당, 그때는 정당이 아니라 국가입니다. 그래서 당국가 체제라고 부르는 게 그래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의 당을 통해서 국가랑 전면적으로 만나는 것을 못하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그 전후는 경쟁하는 정당들이 복수의 비전을 가지고 시민생활을 조직하게 되는 걸 원한 겁니다. 독일은 지금도 유니폼을 못 입습니다. 백일주의는 불가능해요. 딱 입을 수 있는 데는 축구장 하나밖에는 못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여기는 의도적으로 다원주의를 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복수의 정당들에게 이제 그 소위 돈을 줘서 시민생활을 나름대로 조직하는 걸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 거는 3인당 교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재 일장의 제목은 뭐냐면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시게 되면 브라질 커피 농장 노동자에게 얼마가 돌아갈까가 일장의 주제였습니다. 여기도 노동보호는 많이 돼 있지만 안타깝게도 여기는 숙련 노동자들의 보호는 잘 돼 있지만 비숙련 그 소위 미니잡이라고 걔네들은 부르는 비정규직이나 이주 노동자에 대한 그거는 여기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주 노동자에게 좀 도움을 주려고 하면 이제 그게 극우의 빌미가 됩니다. 왜 우리 예산을 거기다 쓰는 자고 이제 또 화를 내는 애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우리도 커피라고 하는 기호품 하나를 먹기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한테 그 기호품이 도착하기 전까지 긴 국제적 노동협력이 있다라는 걸 이제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저기 브라질 농장, 커피 농장의 노동자가 재배하고 이 건조시킨 커피가 있고 그거를 영국 선원이 이끄는 배가 가서 선적을 하면 파키스탄 출신 노동자들이 그거를 이 배에 싣고 오면은 터키 출신 노동자들이 그거를 갈아서 커피 서비스를 하고, 이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삼인주의, 독일민 소위 그 인종적으로 또는 국적에서 독일 사람들만의 사회주의는 조금 한계가 있다. 근데 우리는 실패했다. 너네들의 시대라면 이제 국제적 삼인주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렴이 일장의 주제였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전 그 질문만으로도 참 가치 있는 교재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내용이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건 누가 더 오랫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는가를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함께 땀 흘려 일해보는 경험만큼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건 없다. 노동은 진보나 좌파만의 이슈가 아니다. 공동체 이슈고 누구나 다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부터 해서 이게 1장이고, 3장이 정당을 만들기가 3장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실습시키는 게 3장의 주제인데, 숙제하기 싫은 당 만들기 실습이 3장의 교재였습니다. 아이들한테 재미도 좀 주면서 그 선생님이 채점하기 쉽게 하려고 일률적인 숙제 내는 거에 대해서 내가 부족한 걸 스스로 숙제 내도 인정해달라는 정당을 한번 만들어 보렴. 그런데 실습 수제가 뭐냐면 강령 작성하기, 그 다음에 당대표 출마하기, 그 다음에 당대표 출마해서 연설하기. 이게 아이들한테 주는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설명은 이런 겁니다. 투표만 열심히 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투표를 세계에 최고 많이 하는 건 중국이고 북한이고 쿠바다. 민주주의는 문제가 있다면 문제 해결자로서 동료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결사해보는 경험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너네들이 교육정책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친구들하고 대화해서 그 생각들을 담아서 광야 안에 집필해보고, 그리고 우리 사회 교육정책의 미래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한번 연설해봐라. 화내고 소리 지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거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는 역시 좋은 질서를 형성하는 데서 온다 그러면 너네들이 스스로 공공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 이게 3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은 아이들이 원하면 그 선거 때 쓰는 모든 세팅을 그 학교에 그대로 해줍니다. 그게 연방정치교육원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스도 이런 건 기본이고, A당, B당 이들이 어떤 정책을 하는지를 와서 이렇게 다 조력자들이 와서 설명도 해주고 연설하는 장면도 아이들 앞에서 연출해줘서 민주정치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그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이런 속에서 저런 교재가 있는 거니까 전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2023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시민교육을 교과목에 넣기로 조희연 교육감이 약속을 하셨는데, 교과 그 전공 선생님들이 자기 시간을 빼는 걸 저희가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정치 캠프를 아이들 다 어렸을 때부터 참여할 수 있고, 녹색당은 12세만 되면 당원이 될 수 있고, 기민당도 16세면 당원을 받고, 정치 생활이 훨씬 더 자유롭고 이 포괄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때 가면 우리처럼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번 선거의 주 쟁점이 뭔지를 다 잘 압니다. 정치에 그 깊이 관여를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유세장을 쫓아다녀야만 되는 것도 아니어도 웬만한 정치인 쪽은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컬럼을 지식인들이 이렇게 많이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치 문제는 다 정치인들이 컬럼을 쓰지. 그럼 그만큼 정치의 역할은 정치가들에게 맡겨진 역할이고, 그들을 존중하는 게 저는 여기에 정치 문화에서 우리가 좀 배울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에서 한번 제가 독일 사람한테 여기도 정치 좀 혐오나 정치에 대한 좀 냉소 같은 게 물론 있다. 그렇지만 평균적인 시민들의 의식을 여러 가지 조사해 보면 정치인에 대해서 갖는 생각은 수준이 있다. 그다음에 존경할 만하다. 저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1층에 정치인이 최고 많습니다. 아무리 욕을 먹고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제가 학계에 있지만 대학의 교수들이 소송도 뭐 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글쎄요, 어느 엘리트 집단이라고 비교해도 저는 정치인들이 책임감도 있고 노동하는 강도로는 제가 볼 때 재벌 총수보다 더 바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바빠야 될 거는 없고 우리가 정치의 미래를 생각하면 정치인들을 덜 바쁘게 해줘야 되고 새벽부터 새벽 기도회나 배드민턴장 가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도 정치 안 하지 못할 겁니다. 그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정치의 체계나 문화를 바꿔줘야만 그 개인도 할 수 있는데 우리도 그런 점을 생각하면 정치인 비판은 저는 균형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도 그 조건에 있을 때 달리할 수 없다면 개인을 야유하기보다는 제도나 체계나 문화를 어떻게 바꿀지를 고민해 주는 게 필요하다. 스펙으로 보면 세계 최강입니다. 그리고 개인으로 봐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지적 수준도 사실 세계 최강인 게 우리 식입니다. 이게 지금은 석사 이상 아니고는 거의 국회의원도 못 해먹을 판이 정도로 웬 학력 인플레가 이렇게 심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개는 정당에 가서 훈련받는 게 최고 좋은데 우리는 정당에 가서 정치가 훈련을 받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개인 그거를 하게 되는 게 전 참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들 나라에서는 정당이 정치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고 그 속에서 아이들도 자기가 원하는 조금 지지하는 정당 또는 부모랑 서로 대화하면서 나는 이 정당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정당에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게 돼 있다. 제가 실제로 독일의 청년 모를 2번이나 가봤는데 그 친구들하고 대화해 보면서 느낀 거는 정말 많이 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친구들이 되게 10대 때부터 정당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그 친구들에게 수상을 맡겨도 이상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지금 초선 의원이 52%가 되고 중간에 그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이 있어서 엄밀히 말하면 156명이 초선 의원입니다. 그 156명 가운데 정치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 절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당규에는 진짜 이상한 당규가 있습니다. 분명히 권리당원이 돼야 투표권도 주어지고 피선거도 주어지는데 당대표가 영입인사로 데려온 사람은 그 규정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정말 참 말도 안 되는 규정이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게 사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국가의 입법자를 거기서부터 정치 경력을 갖게 하는 건 저는 몹시 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을 해도요. 누가 말하더라도 다 동의합니다. 8년 정도 국회 경험을 해야 예결선을 할 줄 압니다. 입법 곧바로 해서 본인이 하는 게 거의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경험 없이 입법자들을 양산해 놓고 그중에 4분의 3, 초선의 4분의 3은 매 선거마다 버려집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전직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방송과 공공기관, 그 다음에 전직 국회의원 이름으로 여러 가지 법률 엘리트로서나 그 역할들을 이것저것 다 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여기 우리가 꼭 정당이 중심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정치 생활은 대체적으로 이런 순환 구조 정도는 우리가 만드는 게 꼭 필요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좀 사명감이 있다면 제발 정당에 교육연수원 좀 제발 좀 제대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의무 교육이 많은데 주로 성평등 교육하고 그 직장 갑질 교육 이런 것 정치인 교육을 왜 안 합니까? 그리고는 그런 교육은 누구 김대중 학교가 어떻고 아마 여기도 비슷한 걸 할 텐데 정당이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 정치를 하시게 되면 정당은 최고의 시민교육기관이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민교육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나라만 쓰는 말이라고 알아두셔도 됩니다. 보통은 다 정치교육이라고 부르고 시민들에게 정치를 통해서 시민 권리를 어떻게 증진할 수 있는지를 가리키는 거지. 우리처럼 시민교육을 국가가 정치가 한다? 좀 이상합니다. 미국도
시민권 교육이라고 부르지 시민 교육이라고 부르는 건 저는 조금 우리식에 좀 가깝다고 봅니다. 시민도 당원이 될 수 있고 시민도 노동자본이 될 수 있고 시민도 어떤 결사체를 스스로 만들어서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역할이 복합적이고 중층적이어야 되는데 그 모임에서 그런 역할들이 좀 이루어지기를 좀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평화롭고 사회가 평등해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부터는 좀 빠르게 할까 합니다. 옛날 민주주의는 정당이 없는 민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옛날 민주주의는 개인과 시민사회의 갈등은 생각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다 시민입니다. 개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정치철학은 시민이라면 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가져라지 내 개인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관점은 개인이라는 관점으로부터 모든 것의 정당성이 주어집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어쩌고저쩌고 내가 가진 권리를 위임받은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다못해 토마스 홉스의 소위 말하는 리바이던이라는 국가도 그 공권력이 필요함을 시민들 개개인들이 자연법의 도움을 받아서 서로 계약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개인의 관점에 서서 공공 또는 공권력을 의심해 보는 건 오늘날의 중요한 원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프랑스 혁명이나 이런 원리로 실현됐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멈출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멈췄을 때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야만 체제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온 변화는 뭐냐면 결사의 자유를 인정한 겁니다. 생각이 다르면 따로 결사를 만들고 그 결사가 본인들의 이익에서 출발하더라도 그 결사들이 만들어내는 예술들, 교섭 또는 그 결사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종류의 타협, 협상, 조정, 거래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의 중요 언어들이 됩니다. 우리는 협상이란 말, 타협이란 말, 조정이란 말 사실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결사가 들어오는 순간 가장 아름다운 말은 타협입니다. 노동운동도 노동자 편에서 유익한 타협을 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지 타협을 안 한다는 노동운동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공공정책도 모두가 다 타협입니다. 타협을 하기 위해서 일독해를 어떻게 한다 이거를 뭐 상임위 이걸 딱 나눠서 소위로 나눠서 어쩌고저쩌고 다 이 모든 문제는 타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고 우리나라의 공공 영역에 있는 모든 법률과 절차는 합의를 만들어내는 타협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민주주의는 현대민주에 맞는 원리가 필요하다는 거다고 개인을 더 민주적으로 만들어서 민주주의가 잘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집단으로 투표해야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개인으로 투표하는 건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의 의식조사를 전 세계에서 수많은 정치학자들의 결론 시민들이 주권자에 필요한 지식과 교육을 갖추는 건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걸 보여주는 조사 결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그 모든 정책적 또는 사안들을 다 알고 투표하거나 공공정책 의견을 말하는 건 그건 바보입니다. 내가 신뢰하는 사람의 비전을 수용하고 내가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제시하는 정책을 그래도 신뢰하면서 문제를 바라보는 게 그게 현대의 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좋은 정당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건 우리도 결사에 여러 개 관여돼야 됩니다. 학연, 지연 말고도 사회 공익적인 것과 관련된 결사체가 우리 가운데 한두 개 이상은 늘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중부 유럽 미국,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틴이나 이쪽은 되게 운동이 더 강조되지만 그 위쪽의 중요한 특징은 시위나 집회, 파업은 훨씬 적지만 결사율이 되게 높습니다. 대개 성인 남녀라면 중요한 결사에 3개 정도는 평균적으로 그걸 가입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한국을 보면 여학생이 질문한 건데 자기가 한국을 갔었다. 근데 너무 무섭더라. 아저씨들이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소리를 질러대는데 그럼 민주주의를 어디서 하느냐.
우리는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는 민주주의가 있으면 협상을 하는 걸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하면 협상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를 질문하는 게 그게 그들의 감각입니다. 그리고 결사가 있으면 다 그 결사는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거리에 나가는 건 민주주의가 작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화를 내러 나가는 건데 우리는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결사, 정당 이들의 그 제도적인 역할들에 대해서 좀 경시할 때가 많은데 이제는 좀 생각해 볼 때가 저는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정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는 뭐냐면 그들이 얼마나 사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특정 정당과 일정한 아이디를 형성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이냐를 조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론조사나 의식조사를 대부분 보면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 또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느 정당의 입장에 찬성하는지를 묻지 그 사람 개인의 이 사안에 대한 합리적인 당신의 판단이 뭔가를 묻는 건 생각보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나가면 뭐 정당 보지 마시고 인물 보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대충 정당을 중심으로 문제를 보고 플러스해서 저 사람 개인도 보는 게 인간의 합리적인 어떤 것들이라는 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좋은 자동차를 타고 싶다고 모든 자동차에 그거를 다 설계까지 할 정도로 능력을 가질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 가운데 자동차를 타본 사람 의견도 좀 들어보고 관련된 몇 가지 정보만을 이렇게 보면서 믿는 거고 우리가 치과 의사를 믿고 일을 벌일 때는 저 자식이 내 이빨을 제대로 다룰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내가 치과를 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다라는 것. 현대민주주의는 요체가 뭐냐? 신뢰를 조직하는 것이 현대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정치인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 시민들의 신뢰를 조직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적법한 입법자로서 그들을 대신해서 적법한 공공정책의 집행자로서 그들을 대신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그것이 무엇인지를 지식을 조직화해주는 역할을 통해서 일을 한다. 시민은 그들을 믿고 또는 그들이 정신뢰할 수 없으면 가끔 화도 내고 집회도 하고 가끔 촛불 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오면 이런 체제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합리적인 시민으로서 행동하는 영리한 사람들이다. 시민들에게 모든 것에 부담을 주는 민주주의는 실제로는 교육받은 중산층들의 이익이 더 많이 실현되는 민주주의를 불가피하게 만든다. 대표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만든 인간의 제도 가운데 가장 직접 민주주의고 가장 평등한 민주주의입니다. 못 배운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건 그것이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그 제도 안에서 결정되는 게 뭔지 금방 아시게 됩니다. 어떤 게 결정될까? 대부분 다 공원 만들고 CCTV 하고 그 지역의 입구에 개발 예산과 관련된 거지 장애인을 돕고 영세민들을 위한 이런 결정은 다 시의회, 도의회 이런 데서 결정됩니다. 무엇보다도 시민 직접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제도는 기록이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토론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이 소위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결과만 알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 여러분들도 대충 다 아실 겁니다. 100번 정도 했는데 그게 미친 영향은 지역사회를 완전히 박살내 버린 겁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방법은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면 그걸 믿고 뭘 하고 하듯이 시민들의 정치 생활도 괜찮은 정당과 그 정당을 믿고 당비도 내주거나 꼭 당비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끔 후원도 해주거나 내 친구 가운데 누가 출마한다 그러면 얼마는 안 되지만 좀 우리 정치 현실에서는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 좀 이렇게 그런 정도는 우리가 해주는 정치가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게 절대로 부패하거나 나쁜 정치가 아니다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가 힘이 강해지면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바쁜 민주주의, 너무 혹사당하는 정치는 저는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웬만한 나라는 정치인들하고 약속하기가 어렵지만 약속하면 충분히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치인들이 거의 1시간 단위로 일정을 쪼개서 이게 도대체 대화도 안 되고 어디 가서 축사만 하고 떠나면 남아있는 사람은
뭐 그 뒤에다 대고 뭐 하여튼 욕하기나 하고 이게 우리식 정치가 되는 건 이제 좀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제발 세비 많이 받는다고 제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기업의 과장급도 안 되는 돈이고 소위 지금 공공기업에 지금 감사만 해도 1년에 3억 정도 되는 예산을 받는데 1억 4천입니다. 장관 정도는 안 되지 차관급도 안 되는 그 돈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그 돈으로 집에 갖고 가는 사람은 사실 정치 오래 못합니다. 대부분 그 돈도 다 정치에 꼬라박아야 되는 게 우리식의 정치인데 자꾸 돈 많이 받는다고 뭐하고 전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정치를 제대로 권능 있게 한 다음에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정치를 통해서 축제하거나 이런 건 우리 민주가 이미 그 수준은 넘어섰습니다. 그때 조금 더 돈을 받는 뭐 재산이 늘어나는 정도는 있지만 제가 볼 때 그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떨어지고 나면 진짜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 몇 빼고는 세분은 다시 노숙자가 되기 따발맞은 사람들이 정치인. 왜냐하면 정치인은 죽을 때까지 정치해야 되는 거죠. 죽고 나서 초라한 그 무덤이지만 사람들이 그를 존경심으로 기리는 것이 정치인들이 가진 인생의 보람 같은 것이어서 정치인을 통제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른 엘리트들을 통제하는 게 진짜 어렵고 그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공익적인 책임성 없이 지금 우리 사회를 이끌고자 하는 거니까 저는 제발 아직 우리 정치가 미숙한 게 많고 고쳐야 될 게 많지만 정치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사업으로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뭘까요? 우리들이 뽑아낸 선출한 엘리트에게만 통치를 허락하는 체제가 민주주의입니다. 뽑아놓고 이렇게 욕을 해대는 게 허용되면 이게 비선출직 언론들이나 시민단체 사람들이나 뭐 무슨 저기 기업이나 뭐 기업 대표들 허운 날 정치를 이렇게 욕해대면 정치가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비판은 하되 정치가 좋아지는 비판을 해야 된다. 그거는 정치가 좀 찬사받을 수 있는 길을 자꾸 열어주는 쪽을 가져야 된다. 인간 삶에서 정치만큼 찬사받아야 되는 역할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이유는 정치가 공공질서를 그대로 만들어왔기 때문에 기업가들도 돈을 벌 수 있었고 그런 겁니다. 오바마가 물론 개혁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늘 월가에다 대고 말한 게 있습니다. 누가 당신들을 돈 벌게 하고 그만 월급을 받겠느냐. 정치다. 다 입법적으로 당신들이 그 일을 하도록 도와준 게 정치인데 왜 본인들은 그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여기 입법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고 로비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가끔 한 것이 참 물론 성공은 못했지만 정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정치가 강해야 가난한 사람도 우리 사회 약자들도 도움받는 사람들 생각을 저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운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회운동은 정당이 중심이 되고 사람들의 이익이 중심이 된 노동조합이나 이런 결사체들이 제 역할을 할 때 그것이 부족한 거를 옆에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줘야지 이걸 뒤집으면 안 됩니다. 운동으로 민주주의를 이끈다? 그거는 비극입니다. 운동으로 조세정책을 여기 다룰 수 있을까요? 운동으로 사법재판을 만약 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건 우리가 믿을 만한 엘리트들을 정치에 잘 파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잘 파견하는 게 개인들로 가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이익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을 묶어두는 겁니다. 정당으로 묶어서 당신은 초선만 하고 나갈지 모르지만 그 책임은 당신의 정당들에게 우리 끊임없이 묻겠다. 당신은 대통령 한 번 해먹고 나가겠지만 당신의 정당에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묻겠다. 이런 구조들을 발전시켜야 되는 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대체적으로 사회운동이 발전된 민주주의는 불평등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중부유럽 이유는 정당의 힘이 셉니다. 정당의 힘이 세다는 건 공공정책에서 시민들을 도울 수 있는 많은 수단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대충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라틴 쪽의 모델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건 민주주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일이라는 걸 전 제발 좀 꼭 좀 여러분들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는 직접 당원도 될 수 있고 직접 관료도 될 수 있고 직접 정치도 할 수 있는 대의민주주의가 훨씬 더 민중적인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저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소수밖에 안 된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샤츠 슈나이더 그 책이 잘 보여주는 건 소위 말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하건 광장의 민주주의를 하건 거기서 조직할 수 있는 건 소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역시 대다수의 사람들을 평등하게 조직하는 건 정당, 달리 말하면 공공정책을
사회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정당이다라는 걸 끊임없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정당으로 갈 일이 아니고 뭐 운동을 조직하고 뭐 무슨 다양한 여기 안 했을 때 법률가를 고용해서 징벌적 소송을 하고 이런 것들을 쭉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한 10년 엄청나게 미국 사회가 하고 돌아보니 그 유명한 시민 없는 시민사회라는 말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대부분 그 회원들이 대체적으로 교육받은 중산층들 중심이고 대개는 법률 활동이 시민사회 활동을 중심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미국 사회가 자꾸 불평등해지는 것을 이게 주목하게 된 게 그 사추 슈나이더의 저는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시간이 좀 길어서 좀 주제를 빨리 넘어갈게요. 정당은 이익 집단하고 다릅니다. 이익 집단은 자신들의 구성원들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옹호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정당은 그럴 수 없습니다. 정당은 당원들의 이익만 조직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익 집단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들의 당원들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공의의 방향을 뭔지를 두고 끊임없이 토론해야 되고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왜 당원도 갖고 당강령도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거에 맞게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자고 말해야 정당이다. 그러니까 정당은 공익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운동은 한 가지 이슈에서 강합니다. 그래서 운동은 보통 싱글 이슈라고 하는 한 가지 이슈에서 강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민운동이 진짜 거의 정당입니다. 당사도 있고요. 당비도 받고 거의 모든 이슈에 일을 하는 게 한국식입니다. 저는 그게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들의 자원들이 정당 안으로 들어오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어떤 재분배나 이런 데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많이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고 그래서 저는 저 같은 이제 정착은 참여연대를 많이 하기보다는 좋은 정당을 만드는데 우리 에너지를 좀 더 썼으면 좋겠다라는 걸 꾸준히 말해온 이 관점입니다. 저는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운동이나 여기는 늘 찬사받거나 그들의 도덕적인 이런 것이 의심받기 쉽지 않지만 정당은 인간의 실제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권력에 관심 있고 좀 더 높은 위치를 관직을 차지하고 싶고 당직에서도 남들보다 더 명예를 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인간의 욕구를 자연스럽게 기초를 두고 그 기초 위에서 공익의 증진을 두고 갈등도 하고 다툼도 하는 것. 그게 저는 훨씬 더 인간적이고 훨씬 더 민주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부디 이 민주주의의 이 아직 덜 개척된 이 영역에 한번 좀 이렇게 이 깊은 관심과 투자를 좀 해보시길 권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훨씬 더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고 당 안에 들어가서도 그것 때문에 수많은 논쟁과 이걸 열부한다 하더라도 그게 저는 진짜 살아있는 시민적 사업하고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정치를 한다는 얘기는 정부를 운영하는 일이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를 한다는 일은 공공정책을 다루는 일인데 공공정책은 명령입니다. 명령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 명령하는 법을 배우지 아니하고 어떤 방법으로 소위 비선출직 관료들을 지휘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통치 지식은 관료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대선 캠프에 한번 가보시면 대선 캠프의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만약에 그 안에서 지식인들하고 이들이 만들면 대부분 다 사단이 납니다. 이 예산적 합리성도 없지, 법률적 여기 부서의 뒷받침도 안 되지. 보통 다 법안이나 캠프의 정책은 그 정책 팀들이 본인들이 아는 인맥이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관료들의 지식을 얻어와서 그 사안을 검토하는 겁니다. 지식인들의 의견도 내고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이 뭘 내도 그대로는 나가는 건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왜 정당을 필요로 하느냐?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우리 정당들은 집권하면 통치를 하나요? 통치 능력이 전무합니다. 왜? 통치 능력을 키울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당직자들은 뭘 합니까? 겨우 조직 관리합니다. 겨우 선거 관리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당은
100명 이상을 유급사무원으로 쓸 수 없습니다. 지방까지 포괄하면 역시 100명 이상은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원은 지금 민주당이 500만 명이 넘은 지가 벌써 2년 됐는데 500만 명을 100명이 거느린다? 우리나라 지금 혹시 50대 기업의 그 종사자 수 아십니까? 200만도 안 됩니다. 아니 무슨 재주로 100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하라고 하고 그걸 왜 법으로 정해서 정당이라고 하는 자율적 결사체가 본인의 능력대로 그걸 하는 것을 왜 그걸 막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제발 정당 안에서 집권하면 정부를 운영하는데 파견돼야 됩니다. 그걸 해봐야 기재부 관료들도 다룰 수 있는데 우리는 맨날 기재부 욕을 합니다. 저는 욕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지휘할 능력을 키우지 않았는데 그냥 기재부 욕만 해야 되는데 기재부 없으면 나라 망합니다. 그래도 저 정도 지식을 가지고 예산과 어쨌든 이 부처 전체를 관장해 주기 때문에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온 거에 누가 가장 기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최고 많이 기여했지만 적어도 통치 지식을 가지고 그 기능을 한 거에는 관료들의 역할을 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재분배하는 거 잘 못하게 만들고 공공기관 역할에서 계속 비정규직을 쓰고 계약직을 쓰게 만드는 역할 계속 그들이 막는데 그들보다 나은 통치 지식을 가지고 대안을 말해주고 지휘를 할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몇 명이서는 불가능합니다. 통치 지식도 잘 조직화할 수 있을 때 국가라고 하는 건 지금 지방공무원까지 합치면 100만이 넘는 통치 전문 엘리트들이 관료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그들을 무슨 100명도 그중에서 이 정책을 다루는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10명도 꼽을 수가 없는데 그걸로 어떻게 정부를 운영합니까? 집권해야 된다? 집권에서는 정부를 운영하는 정당이 돼야 됩니다. 그때쯤 돼야 저는 사회를 조금 보호하는 호민관의 역할을 정당이 할 수 있고 개개인들의 야심에 정치가 휘둘리기보다는 그래도 정당이라고 하는 공동의 팀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옛날의 민주주의는 옛날의 정치는 다 1인 지배와 소수 지배와 다수 지배를 조직하는 문제와 관련됐습니다. 오늘날에는 옛날 민주주의랑 다른데 이건 지난 시간에 한 걸로 그냥 대체하겠습니다. 국가가 있는 현상은 인류 역사에서 17세기 이후 현상이라는 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국가라는 이름이 한자에서 오고 그래서 옛날부터 있을 줄 생각하지만 국가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17세기 이후나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국가의 3요소가 뭐죠? 영토, 주권, 국민. 어떻게 보면 근대 정치사상은 이 세 말을 만들어내는 일을 두고 이 갈등했던 일입니다. 국가가 있을 때의 정치하고 국가가 없을 때의 정치는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한 시민의 숫자가 2만 명 정도 되는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라면 아마 우리 스스로 입법자도 되고 행정관도 되고 배심원도 되면서 운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걸 가능하게 한 건 매년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는 남성들이 전쟁에 가는 걸 결정하고 돌아와서 또 시민의 역할을 하고 대신 아이들을 기르고 노동하는 건 노예와 여성들이 맡아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대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국가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운영하지만 국가를 다룰 줄 아는 민주주의를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옛날 민주주의랑 똑같을 수 없다라는 것. 자본주의 산업화, 인간의 역사에서 소위 생산이라고 하는 기능이 독립적인 역할을 한 건 자본주의가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다 정치가 결정하는 하위 이 부분이 경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헌법재판을 뭐라면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뭐하고 이게 사실 헌법적 권위를 갖습니다. 우리도 맨날 뭘 하면 이게 상업의 자유를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자본주의 산업화의 문제는 그 전하고 달리 이제는 정치가 경제 영역도 지휘할 능력을 못 가지면 사실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개인이 못합니다. 정당에는 좋은 경제 지식인도 있어야 되고 좋은 금융 정책에 그걸 지휘할 사람도 길러내야 되고 입법에서도 그걸 통해서 국감도 하거나 할 때 그 효과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저렇게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 실제로 예산을 작성할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산 작성권은
선출직들이 못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작성한 다음 국회에서 심사를 해도 항목만 심사할 수 있지 항목 안의 변경은 못합니다. 근데 우리 민주주의를 왜 했죠? 대표 없는 과세 없다가 민주주의를 하려고 했던 원칙인데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조세 재정을 선출직이 지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바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그걸 선출직한테 누구한테 줍니까? 그 조직 실력을 지금 우리가 갖추고 있지 못한데 정당이 필요한 이유는 정당은 통치 엘리트들이 이 다음번 정부를 준비하는 역할을 사실 해줘야 되고 의원들의 이름도 예비 내각이어야 됩니다. 아닐까요? 지금 소위 정조위라고 하는 게 예비 내각의 역할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정책 조정과 이거를 하게 되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 확대입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인구 구성원의 절대 다수에게 자유와 평등을 준 거는 현대민주주의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민주주의는 이 어마어마한 시민을 조직하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람들을 조직하는데 정말로 다른 것 없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원을 조직하는 게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지역에서 원래대로 하면 당원 자격 심사와 당원 가입 심사 과정이 사실 정당의 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심사 과정이 거의 작동을 안 합니다. 왜 사람들은 돈만 내면 당원 되면 되지 않냐? 왜 당원 자격을 할 때 보통 나라를 다 6개월 유예 기간을 왜 다 갖냐? 정당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정견에 맞도록 그 일을 할 수 있게 그 정당에 들어올 때 우리들이 생각하는지를 공유해야 되고 그것에 필요한 조건들을 서로 눈높이를 맞춰야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정당은 아무나 와서 쉽게 생각하면 저거 장악해버리면 되거나 또는 이렇게 그 돈으로 획득할 수 있는 매물이 되면 이건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당은 어렵습니다. 당원이 되는 건 최고 어렵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당원이 되는 건 최고 어려운 거. 교육에 많이 참여해야 됩니다. 근데 그 교육이 없이 우리가 시민사회나 공동체를 조직해낼 수 있을까요? 당원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데도 선거운동을 당원들이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다 돈 주고 유급적인 선거운동을 쓰게 되어 있는 이 구조에서 당원들의 역할을 이렇게 안 해주면 선거 때도 안 해주고 당 운영에도 안 해주면 이거는 정당은 정치 엘리트 소수의 그냥 전유물 밖에 안 남게 된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조건 때문에 정당의 역할이 한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지금은 우리는 다 삼권 분리만 말합니다. 삼권 분리보다 더 중요한 건 정치 권력하고 경제 권력하고 행정 권력은 이제 다 사실 따로따로입니다. 이 권력이 엄밀히 말하면 행정 권력도 경제 권력도 조직화된 권력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과연 경총이 하는 일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중소기업 연합회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정치에 개입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삼성이 그룹이 아니라 기업별로 소위 국회 대관 조직을 갖고 계신 거 아십니까? 김정일이 죽었을 때 국정원보다도 삼성생명이 먼저 그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무슨 정책을 할 때 기업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입법이나 뭐에 그 관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근데 정당은 진짜 선거만 하고 국회의원 뽑고 그 국회의원이 혼자 잘난 척을 하고 매일 그 SNS는 하고 있고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민주사회 변화는 그냥 틀은 민주주의고 시끄럽긴 하지만 진짜 세금도 못 내는 가난한 사람, 진짜 투표할 이유가 별로 없는 저소득층들은 이 민주주의에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저는 옛날에 달동네가 있고 이랬을 때는 여당도 야당도 다 거기에 갔습니다. 지금은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불나거나 뭐 하면 그중에 진짜 남성 고독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민주주의 전 딱 중산층들에게까지만 보호하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지 그 밑에 가난한 사람들은 보호하지 못하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려면 정치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걸 해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전 세계 민주주의는 한 100개에서 120개 정도 됩니다. 기준에 따라서 100개 정도로 볼 수도 있고 120개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전성기를 누렸던 역사는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하고 공화정을 해도 진짜 인구의 코딱지만한 부분이었고 거기도
진짜 소수들의 민주주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구인들이 민주주의를 한다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100개 이상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조금 더 자유롭고 평등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쪽은 그래도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노동의 결과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생산자 집단의 목소리가 그래도 평화롭게 관여하고 있는 정도. 또 하나는 좋은 정당이 있는 것입니다. 정당 정치가 멋지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사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해서 더 평등해진다? 그거 사실 아닙니다. 군주정이 훨씬 더 평등할 수도 있습니다. 군부 독재가 훨씬 더 평등한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자유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남들의 자유를 강요할 수도 있고 그 자유에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이 사회 전체로부터 자기 삶이 파멸당한다고 생각해서 범죄를 저지르든 폭력을 행사하든 얼마든지 그런 민주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그래도 군부 독재 시절에도 민주화운동도 있고 야당도 있어서 저는 꽤 괜찮은 민주주의 역사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점점 너무 불평등해지고 이 불평등을 정치가 완화해주는 역할을 별로 못합니다. 정권이 민주당이 되든 국힘이 되든 비정규직의 삶은 별로 나아지는 바가 없고 가난한 노인들의 삶에서 달라지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분배율도 나아지는 바가 별로 없고 최저임금이 어느 정당이 늘고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을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난 100년 동안 민주당 집권 50년, 공화당 집권 50년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다릅니다. 민주당 집권 50년 동안 하층 20%의 소득 증가율이 공화당 때보다 6배 높고 공화당 집권기하고 민주당 집권기에 자살률도 차이가 나고 어느 정권이 되느냐에 따라서 누가 혜택 보고 누가 좀 그 비용을 내는지가 구분돼야 이게 정당 정치가 되는 겁니다. 누가 하더라도 별다를 게 없으면 누가 할더라도 역시 여전히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소득 가진 사람이 여전히 잘 나가는 사회가 되면 그리고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은 이 정당이 집권하든 저 정당이 집권하든 별다르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사실 그 가치가 반감에 반감될 수 없다는 걸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는 뭐 강대국이 되려는 것도 아니고 세계 12국가가 되려는 것도 아니고 누구라도 그 사회에서 시민됨의 어떤 자격을 갖게 된 사람이라면 전보다는 나은 삶, 전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고 평등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이 평화로운 삶, 그리고 웬만하면 우리도 먹고 살기 전, 이렇게 잘 먹고 살기 전까지는 다른 나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지금 어렵게 사는 나라들도 도와주고 제발 난민이나 이주민에 대해서도 우리처럼 이렇게 배타적인 그런 것도 좀 줄여가고 이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 평등함 정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난민들에 대한 수용도도 높고 진짜 어떻게 보면 성소수자를 포함해서 이들에 대한 관용도도 높습니다. 불평등하면 국부 전체는 늘지 몰라도 사회는 평화롭게 어렵다는 생각을 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민주주의를 만드는데 좋은 정당 하나를 만드는 것이 과거 군부 독재랑 싸울 때 소임 못지않게 그 소명이나 그 책임감 못지않게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또는 민주당이 아니라면 다른 정당을 만들어서라도 좀 제대로 정치하는 사람이 누구라도 좀 길러질 수 있는 민주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당장 이것도 어려울 거고 정당을 잘 만드는 건 보통의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닌 것이기. 하지만 꾸준히 노력해야만 변화도 올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미치고 미쳐서 어느 순간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자꾸 정당을 야유만 하고 정치를 그냥 냉소만 하기로 하면 변화는 별로 없다라는 것. 저는 이걸 좀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당이 모든 것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치만이 인간 삶을 다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끼니가 모든 것이 아니라고 가끔은 간식도 먹고 다른 걸 하지만 결국 끼니가 좋아야 간식의 가치도 살고 다른 또 명상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에 가치가 삽니다. 정당을 제대로 못 만들면 아무 변화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느 나라의 민주주의를 말하면 간단합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판단하기 가장 최고 좋은 정보는 두 가지입니다. 정당의 수가 몇 개인지, 그들 정당이 대표하는
가치나 지지 기반이 뭔지 이 두 가지만 알면 웬만한 나라들의 민주주의가 이럴 거구나라는 건 다른 어떤 정보보다도 예측이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좋은 정당을 만드는 문제가 어렵고 실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의 모델에 좀 가깝기도 하고 미국식 어떤 대통령제기도 하고 하니 정당을 만들기보다는 좋은 대통령을 만드는 게 더 낫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역시 우리는 거리에서 승부를 보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기질인 것 같고 해도 그래도 가야 됩니다. 프랑스도 그런 기질이 있어도 정당의 역할이 계속 성장하고 실패함 속에서도 또 한 발 나아갔기 때문에 미국도 아무리 그래도 민주당의 역할을 할 때와 못할 때가 차이가 크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 정당 꽤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민해 볼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